집주인이 당연히 받아야 할 전세금을 이제 국가공적기구에 맡겨야 한다면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는 여러분의 전세금을 누가 쥐고 있어야 하는지를 두고 판을 새로 짜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4일 재정경제부가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하면서 안심신탁사업이라는 제도를 꺼내들었습니다. 전세 사기 막아준다니까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셨죠? 맞습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우리가 이미 겪어본 실패의 패턴을 그대로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세금을 관리하겠다는 기관이 지금 재정 건전성 문제로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세 가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첫째, 안심신탁이 정확히 어떤 구조로 굴러가는지 파악하게 됩니다. 둘째, 세입자와 임대인이 각각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셋째, 이 제도가 흔들릴 때 결국 그 손실을 누가 떠안는지 알게 됩니다. 코끼리 경제는 오늘 이 구조를 해부합니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지금 눌러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먼저 대중이 알고 있는 표면적인 이야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정부는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공적기구가 보관하고 운용하는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보증금 위반한 사고와 전세 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목적입니다. 당초에는 등록임대 사업자만 선택적으로 참여시키려던 계획이었는데 이번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에서는 일반 민간 임대인까지 대상을 전격 확대했습니다. 사금융 구조에 가까웠던 전세 제도를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여기까지가 뉴스에서 흔히 보시는 표면적인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조부터 정확히 뜯어봐야 합니다. 안심신탁은 세입자와 임대인이 직접 계약하는 지금까지의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전월세 안정화기구라는 공적기구가 중간에 들어와서 세입자와는 전세 계약을 맺고 같은 집주인과는 별도로 월세 계약을 맺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은행에 적금을 넣으면 은행이 그 돈을 굴려서 누군가에게 이자를 나눠주는 구조와 비슷합니다. 세입자가 기구에 전세금을 넣으면 기구는 그 돈을 운용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을 매달 임대인에게 지급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목돈을 받는 대신 매달 월세 형태로 수익을 받는 셈입니다. 이게 이 제도의 핵심 골격입니다. 이 구조가 왜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임대인들이 선뜻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지는 조금 뒤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잠깐 지금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구조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오늘 영상의 절반은 이해하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하신 분들 지금 눌러주세요. 계속 이어갑니다. 이제 세입자와 임대인 입장에서 각각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세입자 입장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보증사고가 나도 대의변제라는 복잡한 절차 없이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다른 곳에 써버리거나 갭투자에 활용하다가 돈이 묶여서 못 돌려주는 사고가 반복됐는데 이 제도는 애초에 그 돈을 집주인 손에 쥐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유용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매력이 없는 제도라면 전세 매물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전세를 원하는데 정작 전세를 내놓는 집주인이 사라지면 결국 남은 전세 매물을 놓고 경쟁만 치열해지는 역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엔 임대인 입장입니다. 장점은 분명합니다. 연체나 미반환 걱정 없이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전세금이라는 목돈은 집주인 입장에서 채투자의 실탄 역할을 했습니다. 그 돈으로 또 다른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사업 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안심신탁에 참여하면 이 목돈 활용이 원천적으로 막힙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신탁 운용 수익률입니다. 이 제도가 실제로 시장에서 굴러갈지 아니면 유명무실해질지는 결국 이 수익률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신탁이 굴려서 임대인에게 주는 수익률이 시중 전세 자금 대출 금리나 일반적인 월세 전환율보다 낮다면 임대인은 굳이 이 제도를 이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일반 전세나 월세를 놓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수익률이 시장 조건보다 매력적이라면 참여율이 올라가겠죠. 아직 구체적인 사업 방식과 수익률 구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제도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이 제도가 왜 하필 지금 나왔는지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같은 날 발표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에는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담겼습니다. 지금은 무주택 청년과 취약계층을 제외한 일반 차주의 경우 수도권은 80%, 그 외 지역은 90%의 보증 비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걸 점차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정부가 사고가 터진 뒤에 돈을 대신 물어주는 사후 보증의 규모 자체를 줄이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그 빈자리는 누가 메울까요? 바로 안심신탁입니다. 사고가 난 뒤에 수습하는 방식 대신 애초에 사고 자체가 날 수 없도록 돈을 공적기구가 미리 쥐고 있는 방식으로 예방하겠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정책은 따로 떼어볼 게 아니라 사실상 한 세트로 봐야 합니다. 보증은 줄이고 신탁은 늘리는 그림입니다. 지금 이 내용 놓치면 오늘 영상의 핵심을 잃는 겁니다. 계속 집중해 주세요. 이제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해외에는 이런 제도가 왜 없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전세는 전 세계에서 사실상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안심신탁이 참고할 만한 해외 선례 자체가 마땅치 않습니다. 미국과 영국에도 비슷해 보이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받으면 개인 계좌가 아니라 별도의 에스크로 계좌나 정보 승인 보관 기관에 반드시 예치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집주인이 그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막는다는 점만 보면 안심신탁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여기서 말하는 보증금은 월세 한두 달치 수준의 소액입니다. 집을 훼손했거나 월세를 밀렸을 때를 대비한 안전장치일 뿐이고 계약이 끝나면 이자 없이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중간에 공적기구가 그 돈을 굴려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소액 보증금을 안전한 곳에 잠깐 맡겨두는 수준의 에스크로 제도입니다. 반면 한국의 안심신탁은 전세금 전액을 공적기구가 넘겨받아서 직접 운용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단순 보관이 아니라 사실상 신탁 상품이자 투자 상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왜 한국에서 이 제도가 유독 낯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지도 여기서 설명이 됩니다. 해외처럼 참고할 만한 선례가 없다 보니 정부도 시장도 이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 검증된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전세금을 자신의 자산이자 채투자 실탄으로 여겨왔는데 그 돈을 국가기구가 대신 굴리겠다고 나서는 상황 자체가 재산권을 침해받는다는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제도라도 리스크의 체급 자체가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가장 예민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이 돈을 관리하는 기구가 흔들리면 누가 책임지고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볼까요? 지금 전세 보증 업무를 맡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HUG입니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HUG는 최근 경매 물건 감소로 자금 회수 기회가 줄면서 다시 적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보증사고 급증에 따른 재무 부담이 커지면서 보증료율을 다시 손보는 작업에도 들어간 상태입니다. 물론 HUG는 국가가 사실상 지급을 뒷받침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처럼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파산은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이 계속 흔들리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보증 조건이 계속 까다로워지거나 결국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방식으로 그 부담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신탁에 돈을 맡긴 세입자입니다. 자금이 묶이거나 지급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은 처음부터 신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 리스크와 무관하지만 참여했다면 매달 받던 월세 수익이 끊기는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모든 부담을 메우는 건 결국 국민 세금입니다. 공적기구니까 안전하다는 말은 뒤집어 보면 결국 문제가 생겼을 때 세금으로 메운다는 말과 같다는 걸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제도에서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우려 지점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월세와 가속입니다. 임대인이 목돈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 전세 자체를 기피하고 월세로 돌아설 요인이 커집니다. 전세 매물이 줄면 남은 전세를 원하는 세입자들끼리의 경쟁만 더 치열해지는 역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선택제가 의무제로 바뀔 가능성입니다. 지금은 임대인이 원할 때만 참여하는 자율 방식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율이 저조하면 정부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임대사업자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건 아직 확정된 방침이 절대 아니고 비슷한 정책들이 처음엔 선택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의무화로 바뀐 사례가 있었다는 일반적인 패턴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셋째는 신탁 운영 자체의 리스크입니다. 기구가 돈을 굴려서 수익을 낸다는 건 그 운영 과정 자체에 손실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운용 손실이 나면 임대인에게 줄 월세 지급이 불안정해지거나 최악의 경우 세입자 원금 보전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넷째는 앞서 말씀드린 낮은 수익률로 인한 유명무실화입니다. 임대인 참여가 저조하면 이 제도는 상징적인 장치로만 남고 실제 전세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편의 논리도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공적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이 맞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전세 사기는 최근 몇 년간 서민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긴 사회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어느 쪽이 맞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이 두 시각을 모두 놓고 앞으로 나올 세부 방안을 지켜보는 게 현명한 태도일 겁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안심신탁사업은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예방적 장치라는 점에서 취지는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임대인의 자금 활용권을 제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장의 실제 반응은 신탁 수익률이라는 하나의 숫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처럼 소액 보증금이 아니라 억 단위의 전세금을 다루는 만큼 이 돈을 관리하는 기구의 재정 건전성 자체가 새로운 리스크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선택제이지만 의무화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정책이니만큼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사안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 방식이나 수익률 구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세부 방안이 나오는 대로 코끼리 경제가 바로 업데이트해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전세금을 국가기구에 맡기시겠어요? 아니면 지금처럼 집주인에게 직접 맡기시겠어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 궁금한 경제 뉴스, 경제 상식, 투자 정보는 코끼리 경제학과 함께 하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